안녕하세요. 보기 드문 책 문지혁입니다. 오늘은 문학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흔히 문학을 읽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죠. 어떤 때는 작품이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또 어떤 때는 재미는 있는데 이게 왜 재미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럴 때도 있고요. 또 남들은 이 작품이 훌륭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 작품이 훌륭한지 잘 모르겠을 때, 이럴 때도 난감함을 겪게 됩니다. 문학을 읽는 방법에 있어서 사실 올바른 방법이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태도, 자세 같은 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피해야 할 태도나 자세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나 다른 수업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런 질문을 많이 받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어떤 작품에 대해서 함께 읽고 이 작품이 왜 훌륭한지, 왜 좋은지, 혹은 좋지 않은지를 막 이야기하다 보면 학생 중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작가의 의도일까요? 작가가 정말 그걸 알고 썼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물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비슷하게 대답하는데, 문학작품을 읽고 해석한다는 것은 작가가 숨겨놓은 보물을 찾는 보물찾기 게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작가가 이 단락에는 이런 뜻을, 또 저 단락에는 저런 뜻을 이렇게 보물상자 숨기듯이 숨겨놓고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열어보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작가의 의도인지 아닌지는 작가 자신도 알지 못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좋은 문학적 작품, 또 세월을 잘 견뎌낸 작품, 우리가 흔히 고전이라고 부르는 이런 작품일수록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그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그 작품을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작가가 잘 만들어 놓은 운동장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운동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자유롭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운동하도록 고안해 놓은 어떤 기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작가의 의도대로 그 운동을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전혀 작가가 신경 쓰지 않은 어떤 곳에 가서 우리가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에서의 해석이란, 물론 너무 근거 없이 과도하게 과잉 해석하는 것도 경계해야겠지만, 반대로 이것이 작가의 의도이니까 이 작품은 여기까지만 읽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경계하는 것 중 하나는 비평가나 평론가의 말을 너무 맹신하거나 혹은 너무 무시하는 양극단입니다. 어떤 소설책들을 보면 뒤쪽에 비평문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과거에 저도 그랬었고요, 책을 사면 작품을 먼저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비평을 먼저 읽습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는 이 작품을 어떻게 파악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비평의 권위를 빌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먼저 읽고 그것에 맞춰서 이건 이런 뜻이구나, 이 소설은 이런 의미가 들어있구나 라고 쉽게 해석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평가의 견해이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비평가의 견해일 뿐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종류 해석을 시도할 수 있고, 또 물론 그 시도가 다 성공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독자이기도 하지만 또 역시 동시에 작가이기도 한데요, 제가 쓰거나 읽을 때 신기하게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 다른 읽는 사람에게 그렇게 읽혀질 때가 있고, 또 내가 읽을 때 쓴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따라서 우리는 문학작품을 읽을 때 어떤 부분은 어떻게 읽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 부분은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문학 교육이 이제까지 사실은 어떤 틀에 가두어 놓고, 텍스트를 어떤 틀에 가두어 놓고 거기서 특정한 의미를 뽑아내도록, 그리고 그것을 시험에 맞추어서 골라내도록 설계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의 의미는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문학작품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읽힐 수 있는 것이고 또 누가 어떤 관점에서 무엇을 중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학이고 문학이 여전히 우리에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시인 에이드리언 리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는 꿈과 같다. 우리는 시 속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집어넣는다. 저는 좋은 문학도 꿈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꿈속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등장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등장해서 우리를 즐겁게 하거나 괴롭게 하듯이 작가는 작가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자신의 글 속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그것을 읽어내는 독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다른 비유를 사용하자면 문학작품은 일종의 악보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 이 작품은 아주 위대하고 깊은 작품이 될 수도 있고 그저 재미없고 지루한 작품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는 똑같은 책을 우리가 10대 읽었을 때, 20대에 읽었을 때, 30대, 40대, 50대에 읽었을 때 전부 다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냥 악보일 뿐이에요. 악보에서 얼마나 더 많은 의미와 소리와 울림을 발견해내는가는 그것을 읽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문학작품을 읽을 때 두 가지 양극단, 너무 해석을 경계하고 모든 해석을 다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읽어버리는 것도 좋지 않지만 반대로 일정한 특정한 해석만을 옳은 정답으로 여겨서 그것 외의 해석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는 피하면 좋겠습니다. 문학작품은 운동장이고 악보이고 하나의 공간입니다. 그 시공간 속으로 작가가 우리를 초대할 때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문학을 감상하는 행위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나 혹은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나 혹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나 이런 것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리고 내 내면의 우주를 넓히기 위해서 이 문학작품이 그리고 책이 읽혀지고 또 해석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다음 책에서 또 만날게요.